스프링 시큐리티, 스프링 시큐리티, 지난 시간에 이 개요 부분 설명을 좀 했죠. 또 뭐 또 한 번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 자, 이것도 설명은 했었는데, CSRF, Cross Site Request Forgery.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네이버에서 내가 로그인을 했어. 이게 로그인 된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 다 했다고 봐봐. 로그인 한 상태에서, 그 웹브라우저, 로그아웃 버튼 안 누르고, 다른 어떤, 이상한 웹사이트를, 이상한 웹사이트 어떤 데 들어갔어요. 특히, 낚시성 광고 잔뜩 있고, 특히 낚시성 글. 그러니까 핫한 이슈. 그런 거.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 웹페이지에 예를 들어 악성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있었다고 친다면, 그 악성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그러니까 그걸 구현하는 사람은 뻔히 예측을 하는 거야. 뭐냐면, 내가 지금 낚시성 글을 올려놓은 이 웹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느 웹사이트에서 로그인된 상태로 들어올까? 가장 높은 확률로 로그인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웹사이트가 네이버지. 네이버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 다음에 쇼핑몰이라고 치면 쿠팡 정도 되겠죠. 그러면 악성 웹사이트에 있는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그 네이버에서 어떤 사람들 많이 가는 그런 카페에다가 광고 댓글을 다는 그런 HTTP 리퀘스트, HTTP 리퀘스트. 여러분이 댓글을 쓰고 저장 버튼 누르면, 게시글을 쓰고 저장 버튼 누르면, 그러면 네이버 서버에 여러분이 네이버 웹사이트에 로그인된 상태로 낚시성 그런 게시글이 있는 어떤 글이 있는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낚시성 글이 있는 웹페이지에 숨어 있는 악성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그 악성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구현하는 사람은 뭔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무슨 예측을 하냐면 이 사람이 어느 웹사이트에 로그인된 상태로 여기에 들어왔을까? 가장 높은 확률이 높은 게 네이버지. 네이버 검색 순위에 내가 쓴 낚시성 글이 검색 순위에 높게 나오도록. 그러면 네이버에서 검색해보고 검색 순위에 올라와 있는 거 눌러서 들어오 보겠죠. 그날 가장 핫한 조회수 높은 그런 검색 이슈가 있잖아. 연예인 무슨 이슈, 스포츠 스타 무슨 이슈, 이게 검색 상위에 있잖아요. 그럼 네이버 로그인된 상태로 그걸 클릭을 하지. 그럼 거기에다가 이 CSRF 공격을 하는 그 코드를 넣어 놓으면 네이버 로그인된 상태로 혹은 쿠팡 로그인된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네이버 서버에 혹은 쿠팡 서버에 어떤 포스트 메소드의 HTTP 리퀘스트를 날려요. 그게 댓글 쓰기 혹은 게시글 쓰기 등등 각종.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네이버 이메일로 친구들 네이버 내 주소록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한테 악성 코드가 있는 어떤 악성 파일을 첨부 파일로 달아가지고 바이러스가 묻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첨부 파일들을 첨부해서 이메일을 쫙 보내요. 내 계정으로. 자, 그러면 흔히 내 네이버 계정이 털렸다고 생각한 건데 내 네이버 계정이 털린 게 아니야. 비번 바꿔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지금 공격하는 게
내 아이디, 내 패스워드로 이 로봇이 악성 코드가 로그인한 건 아니잖아. 로그인된 건 내가 로그인한 거야. 이게 CSRF 리퀘스트 포저리. 크로스 사이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이트란 얘기예요. 그래서 악성 자바 코드가 있는 그 사이트에서 네이버 사이트로 어떤 HTTP 리퀘스트를 가짜 HTTP 리퀘스트를 보내는 공격. 자,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공격 당하는 일이에요. 로그아웃 버튼을 열심히 누르고 다녀야 돼요. 이걸 어떻게 차단하느냐? 어떻게 차단하냐면 보통 이게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 했다면 일단 댓글 쓰는 화면이 뜬 후에 그 댓글 쓰는 화면에서 뭐라고 입력하고 서밋 버튼을 눌렀겠지. 근데 로봇은 창을 안 띄워. 댓글 쓰는 창을 안 띄우고 그냥 댓글을 어떤 여러분이 글을 쓸 때 학생을 등록할 때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학생을 등록할 때 그러면 스튜던트 크리에이트 URL을 get 요청하면 학생 등록 화면이 뜨죠. 그 화면에서 뭐라고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그 다음으로 HTTP 포스트 리퀘스트가 날아가죠. 자, 그래서 악성 로봇은 이 get 요청을 안 해. 이걸 이용해서 공격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CSRF 공격을 막는 방법은 뭐냐면 입력 폼이 뜰 때 get 요청하면 입력 폼이 웹브라우저 창에 뜨죠. 그 입력 폼에 이런 input type hidden input 태그를 하나씩을 추가로 넣어요. 그리고 이건 사람이 입력하는 input 태그가 아니니까 타입은 히든이야. 그리고 이 토큰 네임, CSRF 토큰 네임, 그 다음에 value에다가 그때그때 랜덤한 값을 넣어요, 여기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학생 등록 화면이라면 일단 get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런 게 출력이 돼요. 이렇게 출력됐으면 여기에는 이런 히든 인풋 태그가 입력 폼에 들어있지. 거기다가 사람이 뭐라고 입력하고 서밋 버튼 누르면 입력 폼에 있는 모든 인풋 태그 값이 서버에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되어서 서버에 전송되죠. 그럼 서버에서 리퀘스트 즉 스튜던트 크리에이트 포스트 요청에서 검사하는 거예요. 뭘 검사하냐면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검사하는 거지. 어떤 검사? 자, 여기에 줬던 이름, 여기에 줬던 value가 들어있는지. 사람이라면 입력 폼을 요청해서 입력 폼이 출력됐고 출력될 때 요 히든 인풋 태그가 출력됐고 여기서 서밋 버튼 눌렀으면은 요 인풋 태그의 name과 value가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돼서 서버에 포스트 전송이 돼요. 들어있겠지. 근데 악성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get 요청은 안 해. 바로 포스트 요청만 날려요. 이게 안 들어있지. 이게 안 들어있으면 CSRF 공격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고 403 Forbidden Error를 스프링 시큐리티가 해주는 거예요. 발생시켜요. 자, 그래서 악성 코드의 공격이 아닌데 여러분이 스프링 시큐리티를 구현한 다음에 모든 입력 폼에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넣어주는 걸 모든 폼에 이걸 넣어주는 걸 깜빡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구현한 그 입력 폼의 포스트 요청도 403 Forbidden Error가 발생하면서 스프링 시큐리티에 막혀요.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할 때는 요거 CSRF 토큰을 넣는 걸 까먹으면 안 돼. 이걸 깜빡하고 안 넣으면 정상적인 입력 폼에 정상적인 포스트 서밋 버튼 눌러서 포스트 요청도 막힌다. 그걸 꼭 기억해요. 403 Forbidden 이게 뜨면 내가 테스트하는데도 403 Forbidden 에러가 났다. 자, 요거 안 넣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요걸 안 넣으면 막혀요. 오케이.
자, 스프링 설정 방법. 지난 시간에 뭐 길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요약 부분만 봅시다. 매우 간단한 설정은 골뱅이 어노테이션.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기술 때문에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가 별개야. 원래 스프링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의 여러 가지 자잘한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가 스프링 부트야. 스프링 부트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인데, 그렇지만 요즘은 거의 필수인 거나 마찬가지죠. 왜? 스프링 부트가 해주는 일이 너무나 어마어마해. 스프링 부트가 해주는 걸 내가 대신 손으로 구현하려면 양이 너무 많아.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해주는 것 중에서 자동으로 안 해주면 내가 직접 하려면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게 바로 이 설정이에요. 이 설정. 그래서 스프링 부트의 설정 파일이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인데 여기에 우리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정했죠. 스프링 부트를 이용 안 하면 application.properties가 아니라 이건 스프링 부트 설정 파일이니까 그러면 스프링 설정 파일은 XML 파일 아니면 자바 config야. 간단한 것만 어노테이션으로 되고 스프링 설정은 이거 셋 중에 하나예요. XML, 어노테이션, 자바 config. XML은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어노테이션, 자바 config인데 스프링 부트를 사용 안 하면 이 어노테이션과 자바 config로 설정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기능 구형보다 설정할 게 더 많아. 그 어마어마한 설정을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간결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 때문에 스프링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 스프링 부트라도 스프링 시큐리티도 어느 정도 자동으로 설정해 주지만 매우 제한적이야. 스프링 시큐리티로 들어가는 순간 드디어 여러분이 스프링의 그 복잡한 설정과 씨름해야 돼요. 그게 스프링 시큐리티부터야.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를 배우면서 그 스프링의 그 악명 높은 설정에 대해서 처음 여러분이 맛보게 돼요. 그런데 설정이 많은 이유는 기능이 많아서 그래. 어떤 기능을 설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get 매핑. 지금까지는 우리가 URL을 하나씩만 등록했는데 URL을 여러 개 등록해도 돼요. 그래서 URL을 이렇게 두 개를 등록하면 요것도 등록했고 요것도 등록했지. 그러면 요렇게 요청해도 되고 요렇게 요청해도 되고 둘 다 얘가 실행된다. 예요. 대문 페이지를 보통 이렇게 등록하지. 대문 페이지, 첫 페이지는 슬래시만 입력해도 첫 페이지로 들어가고 그 대문 페이지의 공식 이름은 원래 이름이 인덱스야. 첫 페이지의 이름이 인덱스야. 옛날부터 관례지. 오케이. 구현하고 설명합시다. Security 1 프로젝트. 자바 17이라고 되어 있는데 21이에요. 자바 21. 물론 노트북에 자바 17 깔려 있는 학생은 17로 해야 되지만 스프링 시큐리티는 여기에 있어요. 시큐리티 밑에 스프링 시큐리티. 그리고 예제 데이터베이스가 DBS1이에요. 스튜던트 2가 아니야.
강의 자료 폴더에 BBS1이 있죠. BBS1.SQL 강의 자료 폴더에 있어요. 이거 임포트, MySQL에 임포트 해야 되고. 이거 지금 이 스프링 시큐리티 강의 노트는 마이바티스 기준으로 일단 구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강의를 JPA 구현으로 업그레이드한 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 프로젝트 수업에서 강의를 했고 지금 다음 주 16주차는 녹강으로 강의한다고 그랬죠. 이 스프링 시큐리티 부분을 JPA로 업그레이드한 건 다음 주 녹강으로 올릴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마이바티스로 스프링 시큐리티 구현하는 이 강의 노트 내용 그대로 강의를 합시다. 그래서 혹시 실수로 나처럼 나도 방금 JPA로 프로젝트 새로 만들었는데 그 경우는 그냥 지우고 새로 만들어요. 지워버리고 다시 마이바티스로. 마이바티스니까 이 타입도 마이바티스는 메이븐이 어울리죠. 그래들로 마이바티스 프로젝트 해도 되긴 해. 그렇지만 마이바티스 사용한다면 툴도 메이븐 사용하겠지. 메이븐, 마이바티스, 그래들, JPA 이 조합이 서로 어울려요. 마이바티스 할 거니까 타입도 메이븐으로. 메이븐, 마이바티스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스턴드2가 아니라 BBS1. 이거 버전 지웁시다. 여기 밑에 버전을 안 넣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이 버전 이 부분 일단 지웁시다. 폼.xml에 저 왜 버전을 지우라고 하냐면 그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해주는 일 중에 또 하나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버전 라이브러리들끼리 서로 버전이 호환돼야 돼요. 그것까지도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설정 파일 그 설정 자동으로 해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버전 이 설치되는 라이브러리 버전도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호환되는 것끼리 맞춰져요. 이 부분 지금 버전 강의 노트에 있었는데 지우고
자, 뒤에 시스발 시간, 구현할 시간 줄 테니까 설명부터 먼저 하죠. 먼저 DTO, 마이바티스니까 DTO, 그 BBS 데이터베이스, 우리 BBS1 데이터베이스에 그 유저 테이블이 있어요. 유저 테이블. 여기에 로그인 네임과 비밀번호가 있어서 이런 유저 사용자 테이블이 있어야 로그인을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BBS1 예제 데이터베이스고 유저 테이블에 대한 DTO. 그리고 여기 이것도 잘 봐둬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인트가 아니라 인티저야.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인티저도 널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널 가능한 필드가 있고 널이 가능하지 않은 필드가 있어요. 널이 가능한 인티저 데이터베이스의 디파트먼트 아이디 값이 널이 가능하다. 그러면 자바에서 구현할 때 int는 안 되지. int면 널 안 되니까 인티저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해 두기 바라고. 이거 JPA도 똑같아. JPA로 구현할 때도 그 데이터베이스의 그 int가 인티저 필드가 널 가능하다. 그럼 int면 안 돼. 인티저여야 돼. int는 널 안 되니까. 유저 배퍼, 로그인 네임으로 사용자 한 명 조회하는 find by 로그인 네임. 이건 평범하고. 자, my user details 사용자 정보 클래스. 이게 스프링 시큐리티 구현이에요. 스프링 시큐리티에 필요한 사용자 정보 클래스고, 이걸 이렇게 구현해야 되고, 이 구현에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스프링 시큐리티의 필수 요소예요. 지금 my user details 구현할 때 노란색 부분은 저렇게 구현해야 돼. 그리고 연두색 부분은 선택이야. 또 본명, 이메일, 그다음에 사용자 유형 이런 걸 뭐 풀잭 할 때마다 이런 사용자 이런 속성도 추가로 필요하다. 그 추가로 사용자 정보에 추가로 넣고 싶은 사용자 정보를 이 연두색 부분에 구현하면 돼요. 여기 이 부분은 속성을 구현한 거고, 여기 위에 22에부터 24까지 속성, 그 다음에 39부터 41, 이건 그 속성 값을 DB에서 조회해서 채우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이 필수인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현재 사용자의 권한을 설정하고 있어요. 스프링 시큐리티의 권한은 이렇게 롤 언더바 프로페서, 롤 언더바 어드민 이런 식으로 그 권한을 이런 식으로 구현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롤 언더바 어드민을 줄 건가 말 건가, 롤 언더바 스튜던트, 롤 언더바 프로페서 이런 걸 여기서 설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DB에서 조회한 이 유저 객체가 DB에서 조회한 DTO 객체야. 이 DTO 객체에 들어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게 교수인지 학생인지 관리자인지에 따라 그 롤들을 이렇게 설정해 주어야 돼요. 관리자일 경우는 롤 언더바 어드민 뿐만이 아니라 롤 언더바 프로페서, 롤 언더바 스튜던트까지 다 줬는데 왜 다 줬냐면은 교수만 들어갈 수 있는 화면도 관리자는 들어갈 수 있고, 학생만 들어갈 수 있는 화면도 관리자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교무처 직원은 여러분이 뭐 에러나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화면으로 들어가서 해봐요, 직접.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안내를 해야죠. 그래서 관리자는 롤 언더바 어드민 뿐만이 아니라 다 준 거죠. 교수 화면도 볼 수 있고 학생 화면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읽어보기 바라고. My User Detail Service, 이것도 필수인데 이게 자동으로 호출돼. 스프링에 의해서 자동으로 호출되면서 이 메소드가
자동으로 이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돼요. 언제 호출되냐면 로그인 처리도 스프링 시큐리티가 로그인 처리를 자동으로 해주는데 스프링 시큐리티가 로그인 처리할 때 그 입력된 로그인 네임을 가지고 그 DB에서 사용자 정보를 조회를 해야죠. 어떻게 조회하느냐? 요 메소드 호출해 가지고 조회를 해요. 그래서 요 메소드 요대로 구현하면 돼요. 이게 입력된 로그인 화면에 입력된 로그인 네임이야. 그걸 가지고 사용자 정보 조회해서 있으면 리턴하고 없으면 user not found exception을 throw하고 이러면 이제 로그인 처리해서 로그인 실패가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 실패로 뜨겠죠. 여기서 있으면 그냥 리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서 바로 앞에서 구현했던 이 my user details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면 돼요. 로그인 성공한 사용자 정보 객체 가지고 my user details 객체 만들어서 리턴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구현해주면 스프링 시큐리티가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이 메소드를 자동으로 스프링 시큐리티가 호출해서 이렇게 리턴되면 my user details 객체가 리턴되면은 로그인 성공 처리하고 요 exception이 throw 되면 로그인 실패 처리하고 그 로그인 처리를 스프링 시큐리티가 자동으로 해줘요. 자, 그 config 클래스 스프링 초급에서 중급 올라갈 때 힘든 부분이 이 config야. 특히 언제 힘드냐면은 이게 작년에 스프링 이 시큐리티가 작년 봄인가 여름인가 그때 버전 5에서 버전 6으로 버전업 됐어요. 이때가 큰일이야.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스프링 시큐리티 이 컨피그 설정이 작년 봄쯤에 굉장히 막 좀 스프링 개발자들한테 혼란을 초래했어요. 왜냐하면 검색해 보면 어떤 자료는 버전 6이고 최신 버전, 그 다음에 대다수 자료는 아직까지 버전 5고 둘이 호환이 안 돼. 그리고 대부분의 책들 인강들은 버전 5였고 근데 이제 막 버전 6가 나온 상황이고 또 무심코 스프링 프로젝트 무심코 그냥 스프링 시큐리티 만들면 버전 6으로 설정되어 있고 작년 봄쯤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백엔드 기술은 버전업 속도가 프론트엔드만큼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 버전 6 몇 년 갈 거야. 스프링 버전 6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배운 내용들 활용해서 그리 어렵지 않고 자료도 이제 점점점 많아지고 좋은데 이게 앞으로 몇 년 후에 버전 7으로 올라가겠죠? 그때 또 한바탕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인공지능은 최신 버전을 잘 몰라. 인공지능은 몇 년 전 자료로 학습해서 트레이닝을 해요. 아마 지금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버전 6 최신 버전으로 답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 내가 생판 모르면서 인공지능 이용하는 건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그 버전 호환성을 안 지키고 답을 해요. 인공지능이 답변하는 코드를 보면 어떤 파일은 버전 5, 어떤 파일은 버전 6 이렇게 답을 해. 그래서 인공지능을 너무 믿지 마요. 인공지능의 답변을 걸러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아무튼 이게 버전 6 컨피그고 아직도 여전히 인터넷 검색해 보거나 책을 뒤져보면 버전 5 얘기들이 있어요. 호환이 안 되니까 스프링 시큐리티 공부할 때는 버전 5인지 버전 6인지 확인해 보고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런 코드 형태를 처음 볼 거예요. 내 강의 예제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거의 안 했어. 근데 여러분 회사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한 것이 아마 주로 보게 될 거예요. 이런 문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메소드 트레이닝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뭐 점, 이거 점, 뭐뭐뭐, 점, 뭐뭐뭐가 쭉 이어져. 지금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야. 세미콜론이 여기서 끝났잖아.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security filter chain 이 메소드가 지금 여러 줄이죠. 여러 줄이지만 자바 문법 문장으로 보면 두 문장이에요. 첫 번째, 요 내가 지금 블락으로 잡은 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리턴문. 첫 번째 문장이 저렇게 길어. 점 뭐뭐뭐, 점 뭐뭐뭐, 점 뭐뭐뭐로 안 끝나고 계속 이어져요. 또 HTTP 객체에 점 뭐뭐뭐 메소드 호출하고 그 다음 또 점 뭐뭐뭐 메소드 호출 또 점 뭐뭐뭐 메소드 호출 또 요 메소드의 파라메타가 이 부분인데 이게 람다 익스프레션이죠. 그리고 뭐뭐 점 뭐뭐뭐 점 뭐뭐뭐 메소드가 쭉쭉 이어져요. 그래서 이 문법을 메소드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고 요즘 자바 개발자들이 이렇게 구현하는 게 유행이야. 그래서 근데 이 문법이 여러분한테 너무 생소해서 지금까지 강예제에 이 메소드 트레이닝 문법을 안 썼어요. 하나도. 근데 여러분의 서에 나가면 혹은 구글링 해보면 메소드 트레이닝 문법을 활용한 예제 코드들을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바 메소드 트레이닝 문법 이런 검색해보면 나와요. 자바 클래스에서 상속구조에서 메소드 체이닝 해보기. 그래서 일단 이 문법 공부를 해요. 메소드 체이닝. 아주 쉬운 예제를 가지고 이 메소드 문법, 체이닝 문법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분석해봐야 제대로 이해가 갈 거예요. 취직하기 전에 꼭 공부하고 가야 돼. 회사 가면 사수가 보여주는 코드가 대부분 이런 코드일 거라서. 자, 이 부분도 스프링의 핵심 기능, 우리 그 설명을 안 했어요. 스프링 코어 프로젝트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 코어 프로젝트 위에 스프링 웹이 있고, MVC,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가 있고, 스프링 데이터 마이바티스가 있고, 스프링 데이터 JPA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 시큐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 밸리데이션이 있고, 스프링 폼이 있고, 우리가 배운 거 이쯤 아닌가? 우리가 스프링 배운 게 스프링 웹 MVC, 모델 뷰 컨트롤러, 그 부분이 스프링 웹 MVC 프로젝트예요.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설명했죠. 그 다음에 스프링 데이터, 스프링 데이터 마이바티스, 스프링 데이터 JPA 두 개 다 배웠죠. 스프링 시큐리티 지금 배우고 있고, 스프링 밸리데이션 이거 배웠죠. 그 다음에 스프링 폼 또 잠깐 배웠어요. 아주 스프링 폼도. 얘네들은 다 서브 프로젝트고, 그러면 서브 프로젝트 말고 스프링 진짜 핵심 코어 프로젝트도 있어요. 이건 안 배웠어, 하나도. 그래서 스프링 코어 프로젝트가 워낙 객시장적으로 바람직해서 이런 여러 웹 프로젝트, 데이터 프로젝트, 시큐리티 프로젝트들이 스프링 코어 핵심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스프링 코어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런 여러 응용, 이런 건 응용 프로젝트지. 핵심이 아니라 응용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웹, 뭐 데이터, 뭐 시큐리티 등등등. 그러면 스프링 코어 프로젝트는 거의 안 배웠지만 약간의 얘기는 들었는데, 스프링 코어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이 뭐냐면
디펜던시 인젝션이고, 이거 사실 약간 얘기는 했죠. 그 다음에 aspect oriented programming, 그리고 줄여서 DI AOP라고 불러요. 디펜던시 인젝션은 그래도 우리가 좀 꽤 봤어요. 근데 AOP는 하나도 안 봤지. 자, DI는 두 가지 측면으로 되어 있는 게 디펜던시 인젝션 DI인데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기서 드디어 DI가 처음 간단한 예제로 나왔어요. DI가 의존성 주입인데 주입이 넣어준다는 거지. 어디 넣어주느냐? 이거 오토 와이어드. 지금까지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 많이 나왔지.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도 있는데 여기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 유저 매퍼. 그러면 유저 매퍼가 자동으로 생성돼서 자동으로 대입됐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전문용어로 의존성 주입된다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지금까지는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만 주로 했지. 그런데 설정 파일에서 그렇게 의존성 주입되는 객체, 요것을 주입해라 라는 부분이 이거예요. 혹시 어디선가 패스워드 인코드를 오토 와이어드, 이렇게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 패스워드 인코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딘가에 소스코드 어딘가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뉴해서 만들어서 리턴하는 이 객체를 주입해라 라는 게 콘피그 설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골뱅이 빈 어노테이션 메소드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현 안 했지. 안 한 이유가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해주는 걸 이용했기 때문에, 자동 기능을 이용했기 때문이고, 자, 이제 기본적인 기능만 자동이 있고 고급 기능은 다 수동인데 대표적으로 스프링 시큐리티가 수동이야. 그래서 이런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 이런 선언에 오토 와이어드가 의존성 주입이 디펜던시 인젝션, 스프링 코어의 핵심 기능 디펜던시 인젝션이 되려면은 이게 필요해요. 설정에서. 이 말이 꼭 골뱅이 빈 여기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골뱅이 빈이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하고 한 쌍이야. 소스 코드 어딘가에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 패스워드 인코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골뱅이 빈 이 메소드가 리턴하는 이 객체를 주입해라. 이게 스프링 코어의 디펜던시 인젝션이고 이게 매우 강력해요. 별것도 아닌데 매우 강력해. 스프링 코어 프로젝트의 이 DI 기능과 AOP 기능이 매우 강력해서 이런 많은 프로젝트들이 스프링 코어를 이용해서 구현이 된 거예요. 이게 왜 강력하냐? 왜 강력하냐면 패스워드 인코더는 인터페이스고 이 패스워드 인코더를 구현한 클래스가 여러 종류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인코더가 패스워드 알고리즘을 구현한 클래스들을 말해요. 그 정부 프로젝트, 뭐 은행 프로젝트 종류마다 그 비밀번호 암호화 알고리즘의 그 요구사항이 달라. 그리고 같은 회사라도 5년 전에는 뭐 이런 알고리즘이면 됐는데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더 엄격해져 가지고 훨씬 더 어려운 알고리즘을 요구로 변경되기도 해요. 자, 그렇게 점점 변경되는 것들을 소스코드에서 변경될 때마다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걸 해야 하는 걸 우리가 하드코딩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하드코딩 하는 게 많을수록 대형 프로젝트 유지 보수가 힘들어. 그런데 소스코드는 거의 안 건드리고 설정 파일만 설정해가지고 그런 변경사항을 다 대처할 수 있다면은 소스코드 수정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지.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이런 컨피그 잔뜩 하는 게 어렵지만은 사실 컨피그가 많다는 얘기는 그 컨피그 대상 소스코드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즉, 스프링 시큐리티 콘피그가 지금 몇 줄이야? 한 20줄, 30줄 되죠? 그럼 스프링 시큐리티, 이 설정 대상 소스 코드는 몇백 줄, 몇천 줄이라는 얘기죠. 자, 몇백 줄, 몇천 줄짜리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것보다 이 설정 파일 요거 20, 30줄 구현하는 거 배우는 게 훨씬 쉽지. 자, 어딘가에 몇백 줄이 아니라 몇천 줄, 몇만 줄이야. 스프링 시큐리티 몇천 줄, 몇만 줄인데 거기에 있는 비밀번호 암호화 이걸 오토 와이어드 해야 되는 코드가 몇만 줄짜리 스프링 시큐리티 여기저기에 들어있어요. 이거 오토 와이어드 패스워드 인코드. 근데 이걸 여러분이 직접 그 몇천 줄, 몇만 줄짜리 코드를 다 배워갖고 비밀번호 알고리즘 변경할 때 여기 수정해야 된다. 그거 공부하는 것보다 이거 2, 3줄짜리 콘피그 구현하는 거 배우는 게 훨씬 쉽지. 자, 그래서 골뱅이 빈 이렇게 구현해주면 소스 코드 수정하지 않아도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 여기에 내가 여기다 넣은 이 객체가 자동으로 주입이 돼요. 그럼 소스 코드 수정 안 해도 되지. 이게 이런 몇만 줄짜리, 몇십만 줄짜리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유지보수할 때 이게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이런 의존성 주입, DI, AOP가 없다면 이 몇만 줄, 몇십만 줄, 몇백만 줄짜리 이 프로젝트를 한 몇 년마다 수정해야 돼. 그러면 정말 피곤하지. 그런데 수정 안 하고 라이브러리에 넣어놓고 이제 이 콘피그 클래스만 20, 30줄짜리 구현해주면 돼. 훨씬 편해진 거야. 그래서 초보자도 어느 정도, 물론 초보자는 힘들긴 해. 이런 거 구현하는 게. 그렇지만 초보자 입장에서 몇만 줄, 몇십 년 줄짜리 이 소스 코드를 수정해가면서 풀제가는 건 이건 불가능인데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이죠. 그런데 이 스프링 코어 디펜던시 인젝션 AOP 때문에 이 몇만 줄, 몇십만 줄짜리 이 프로젝트를 안 건드리고 콘피그 클래스만 구현해가지고 내 입맛대로 이것저것 끼워 맞춰가면서 조합해가면서 설정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바 스프링의 이 콘피그 구현이 초보자한테는 어렵지만 이게 없었다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이걸 수정하는 거.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스프링 코어 프로젝트 위에 스프링 프로젝트로 구현이 된 거고, 그래서 스프링이 성공한 거야. 과거에는 초중급 개발자들이 불가능했던 게 스프링 덕분에 가능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스프링 코어를 설명했어요. 이거 여러분 스프링 개발자라면 기술 면접에 매우 확률 높은 질문이야. 지금 DI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자세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얘기했으니까 잘 이해하고 내가 설명한 거 외워서 답변 잘하기 바라고, AOP는 뭐 이 수업에서 얘기할 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못해요. 이거 설명하면 또 하세월이야. AOP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기 바라요. 오케이. 뭐 나머지 부분은 녹강으로 만들어 올릴게요. 지금 15페이지까지 설명했지? 16페이지부터 뒷부분은 녹강으로 녹화해서 올릴게요. 자, 마칩시다.